한국이 전부 다 제껴버렸다. 독일의 오만함도, 유럽 정치권의 부패도, 심지어 나토 동맹의 압박까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노르웨이 국방차관부터 국회의원, 심지어 총리실까지 연루된 거대한 거래. 심지어 그 진실을 폭로하려던 한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단 한 줄의 한국과 관련한 메모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유럽 방산 시장을 뒤흔든 그날의 기록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슬로 국방부 청사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시간인데 복도 곳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하얀 장갑을 낀 감사팀 요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어스 요한센 대령, 노르웨이 국방부 장비평가국 소속이었어요.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본 광경이 이거였습니다. 지상전력국 사무실 앞에는 이미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요원들이 서류를 투명 봉투에 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체계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옆에 서 있던 감사관에게 물었어요. 그는 클립보드를 들여다보더니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K2 전차 관련 문서 삭제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입니다. 에이릭 손딸이 작성했던 파일들이 조직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에이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2년 전까지 국방부 수석 고문관이었어요. 한국 K2 전차를 적극 추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고 발표됐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버실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감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지하 2층 서버실 앞에는 IT 보안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버 관리관 토르스텐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토르스텐, 무슨 일이지? 제가 물었어요.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접근 로그가 빼곡히 찍혀 있었죠. 누군가가 지난 3개월간 특정 폴더를 반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에이릭 손딸이 만들었던 2023년 전차 평가 폴더예요. 그런데 파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삭제한 사람이 누구죠? 추적이 안 됩니다. 토르스텐이 답했어요. IP 주소는 국방부 내부인데 사용자 계정이 익명 처리되어 있어요. 고위급 권한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삭제 날짜들을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서 작업한 거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죠. 그 순간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브리핑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주문한 K2 전차 180대 전량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계약 체결 후 불과 3년 만에 모든 물량이 인도된 것인데요. 화면이 바뀌더니 폴란드 군사기지 영상이 나왔어요. 끝없이 늘어선 검은색 전차들, 폴란드 국기를 단 K2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이었죠. 카메라가 한 대 한 대를 비추는데 그 위용이 정말 대단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같은 2022년에 독일 레오파르트 2 어세븐을 54대 주문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받은 건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독일 측은 계속 납기를 연기했어요. 처음엔 2024년이라고 했다가 2026년으로, 그러다 최근엔 2028년이라고 통보해왔죠.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180대를 다 받았다고? 우리는 54대도 못 받았는데? 옆에 있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폴란드는 우리보다 1년 늦게 계약했는데 벌써 다 받았단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K2 전차들이 시동을 걸고 기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우렁찼고 포탑이 매끄럽게 회전했습니다. 폴란드군 장교가 인터뷰하는 모습도 나왔죠. 한국의 납기 준수는 놀라웠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인도됐고 품질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기술 지원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줬습니다. 독일 장비를 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였죠. 저는 2년 전 에이릭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그가 K2 도입을 주장했을 때였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독일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와줄 겁니다. 당시 국방부 고위층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한국, 독일 기술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나? 레오파르트는 검증된 명품이야. 에이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는 사라졌죠. 브리핑룸 문이 열리며 국방차관 스벤 올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모든 부서장은 오전 10시 긴급회의에 참석하시오. 국방장관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하지 마시오. 저는 다시 지하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토르스텐이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더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대령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삭제된 파일 복구 작업 중인데 조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에이릭의 보고서 일부가 보였습니다. 제목만 겨우 읽을 수 있었죠. K2 전차 종합평가 보고서, 기밀. 스크롤을 내리니 문서 내용 일부가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깨진 텍스트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문장만 온전하게 남아있었죠. 독일 레오파르트 선정은 기술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결정이다. 이 계약은 노르웨이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에이릭이 이런 보고서를 썼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걸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더 복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아마 NSA급 보안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누가 이런 걸 쓸 수 있죠? 국방부 내에서는 차관급 이상만 접근 가능합니다. 토르스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국가정보국이나 총리실 보안팀도 가능하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긴급회의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죠. 엘리어스. 오랜만이군. 에이릭이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어요. 자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안다네. 조심하게.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 에이릭, 당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급히 물었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한국을 보게. 180대의 의미를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잃은 건 전차가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국방차관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긴급회의는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됐습니다. 국방장관 토르 에릭센이 직접 참석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회의 내용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릭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을 보라고, 180대의 의미를 생각해보라고 했던 그 말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차 사업 관련 모든 보고서를 찾아야 했어요. 에이릭이 뭘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자료실 사서 잉그리드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령님, 전차 사업 파일 찾으시는 겁니까? 네. 2022년 입찰평가 보고서부터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잉그리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서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3열 선반에 있을 겁니다만 최근에 누군가 그쪽 파일들을 많이 열람했어요. 누가 열람했죠? 기록이 없습니다. 고위급 권한으로 접근해서 로그가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서고로 들어갔습니다. 3열 선반 앞에 서니 두꺼운 파일 박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2022 전차 도입 사업이라고 적힌 박스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작성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보고서에는 작성자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공란이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더 이상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에도 이름 하나가 지워져 있었어요. 수정 테이프로 덮어놓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다른 파일들도 확인해봤습니다. 2023년 1월 평가보고서, 2월 기술검토서, 3월 최종 의견서까지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중요한 부분마다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건 아예 페이지가 뜯어져 나간 것도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었어요. 저는 USB를 꺼내 남아있는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문서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K2 전차 기술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보유함. 첫째, 파워팩의 출력 대비 무게 비율이 독일 레오파르트 2 어세븐 대비 15% 우수. 둘째, 능동형 현가장치로 인한 사격 안정성 확보. 셋째, 자동장전 장치로 승무원 3명 운용 가능. 넷째, 네트워크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탑재. 결론, K2는 레오파르트 2 어세븐과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는 확실한 우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공식 브리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한국 전차는 검증이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었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성 날짜를 보니 2022년 11월이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를 최종 선정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보고서가 묻혔던 걸까요? 저는 문서 하단을 확인했습니다. 검토자란에 역시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 테이프가 완전히 붙지 않아서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에이릭 손딸이었습니다. 그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거예요. K2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이름을 지우고 보고서를 묻어버렸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23년 초 회의록 파일을 열어봤어요. 1월 15일 국방위원회 전차 사업 검토 회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회의록을 읽어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상한 부분이 나왔어요. 발언자 불명이라고 적혀있는 인물은 독일 선택은 재고되어야 하며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며 납기 보장도 없다고 했고 한국 K2를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당시 국방차관 스벤 올센은 그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일은 나토 파트너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라고 받아쳤죠. 국방차관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폴란드의 사례를 보라며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하여 이미 인도 일정을 확정받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독일에게서 아무 보장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차관은 강제로 회의를 종료했죠. 발언자 불명이라고 표시된 사람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릭이었죠. 그는 끝까지 반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묵살됐고 이름마저 지워졌어요. 저는 파일 박스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구겨진 종이였는데 누군가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가 흔들렸거든요. 이것은 국가적 실책이다. 우리는 정치적 이유로 열등한 선택을 하고 있다. 독일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 2026년 납기는 불가능하며 2030년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노르웨이는 5년간 전차 공백을 겪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서명은 없었지만 에이릭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의 필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메모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료실을 나오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에이릭의 옛 사무실이 있던 곳으로 갔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지만 혹시 뭔가 남아있을까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직원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사무실을 전에 누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서랍 같은데 혹시 오래된 물건이 남아있지 않았나요? 책장 뒤에 오래된 노트 하나 있긴 했는데요. 버려야 하나 싶어서 그냥 뒀습니다. 그가 책장을 가리켰어요. 저는 서둘러 책장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검은색 노트가 틈새에 끼어 있었죠. 꺼내서 펼쳐보니 에이릭의 개인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22년 10월 3일 한국 현대로템 담당자와 화상회의. K2 성능 데이터 확인. 레오파르트와 비교 시 기술적 우위 확인됨. 2022년 11월 12일 독일 측 납기 지연 우려. 라인메탈 생산 라인 포화 상태. 우리 주문은 우선순위 낮음. 2022년 12월 1일 국방차관에게 K2 재검토 건의 거부당함. 정치적 이유라는 암시 받음. 2023년 1월 20일 마지막 회의. 내 의견 완전히 무시됨.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 누군가 독일을 밀어붙이고 있음. 2023년 2월 5일 사직 압력 받음.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하지만 기록은 남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라. 그들이 답을 알고 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에이릭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워졌고
그 자신도 사라졌죠. 이제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180대를 받았고 노르웨이는 텅 빈 차고만 갖고 있었으니까요. 에이릭의 노트를 발견한 지 사흘 후 국회에서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차 도입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였어요. 저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국방위원회 의원 12명이 반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증인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비공개라고 했지만 주요 언론사들은 참관이 허용된 모양이었어요. 첫 번째 증인은 지상전력국 평가팀장 올라프 헤르만센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방위원장 크리스티안 베르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헤르만센 팀장, 2022년 전차 입찰 평가 과정에서 한국 K2 전차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한국 전차는 올라프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당시 검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었고 유럽 기후 조건에서의 성능 데이터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레오파르트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네. 레오파르트는 검증된 플랫폼이었습니다. 나토 표준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위원장이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훈련장 영상이었습니다. 진흙탕 지형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K2 전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청문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 K2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진창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차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능동형 현가장치가 작동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포탑은 완벽하게 수평을 유지한 채 목표물을 향해 있었어요. 카메라 앞 폴란드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로는 이 속도를 낼 수 없어요. 진흙에서 미끄러지거나 차체가 불안정해지거든요. K2는 다릅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사격 장면이었어요. K2가 이동 중에 포를 발사했습니다.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켰죠. 연속으로 3발을 쏘는데 모두 명중이었어요. 폴란드군 포병 장교가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중률이 95% 이상입니다. 기동 중 사격인데도 이 정도 정확도를 보이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동장전 장치와 화력 통제 시스템이 정말 우수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의원 하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회민주당 소속 안네마리였습니다. 헤르만센 팀장, 방금 본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올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은 특정 조건에서의 시연일 뿐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어요. 특정 조건이라고요? 안네마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지형과 똑같은 진흙 습지대인데요.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조건 아닙니까? 그건 올라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보수당 소속 토마스 룬드였습니다. 팀장,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당신들은 K2를 제대로 평가나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독일을 선택하기로 정해놓고 형식만 갖춘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올라프가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우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점수를 공개하십시오. 토마스가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K2의 기술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올라프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국방차관 스벤 올센을 찾는 것 같았지만 그는 뒷줄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올라프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다만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독일 쪽에 유리한 가중치가 있었을 수는. 유리한 가중치라고요?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올라프가 머뭇거렸습니다. 예를 들어 나토 호환성 항목에서 독일은 만점을 받았고 한국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또 유럽 내 정비 네트워크 항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기술 평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안네마리가 따졌어요. 전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선호도를 평가한 거 아닙니까? 올라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상부라는 게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올라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국방차관실입니다. 올라프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독일을 우선 검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휘갈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스벤 올센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옆에 앉은 국방부 법률 고문이 그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릭 손달 전 고문관이 제출했던 K2 우수성 보고서는 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올라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누가 배제했습니까? 차관실의 판단이었습니다. 올라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토마스 룬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이메일 기록을 보면 당신이 에이릭 손딸에게 보낸 메일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그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에이릭, 한국 관련 평가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상부에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올라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위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팀장, 당신은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지시에 따라 평가를 왜곡했다는 겁니까? 올라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제 위치에서는요. 그렇다면 당신은 직무를 포기한 겁니다. 안네마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정치적 이유로 왜곡한 거예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올라프 헤르만센 팀장은 내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올라프가 비틀거리며 증인석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는 희생양일 뿐이라고.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다고. 청문회가 끝난 다음 주 저는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본사와의 납기 조율 회의였어요. 국방부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스벤 올센 차관도 참석했지만 청문회 이후로 그는 말수가 줄어 있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독일 측 담당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약 담당 디터 슈미트와 생산 관리자 클라우스 밀러였어요. 두 사람 모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인사도 형식적이었죠. 디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여러분, 오늘은 레오파르트 2 어세븐 인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독일어 억양이 강한 영어였어요. 저희는 2022년 계약 당시 2024년 첫 인도로 약속받았습니다. 스벤 차관이 말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디터가 잠시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정에 변동이 있습니다. 첫 인도는 2026년에서 2031년 사이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31년이라고요? 스벤 차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6년 후입니다. 계약과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디터는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생산 라인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독일 연방군 주문, 헝가리 계약, 그리고 다른 우선순위 높은 고객들이 있어서요. 우선순위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조달본부장 라르스 한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2022년에 계약했습니다. 54대에 12억 유로를 지불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낮다는 게 말이 됩니까?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납기 조항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라르스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실제로 계약서 12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 지연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가 따졌습니다. 디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상이든 아니든 현실입니다. 우리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노르웨이 주문은 소량이에요. 54대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180대를 3년 만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순간 화면 속 디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클라우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그 문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언급하면 안 됩니까? 제가 다시 물었어요. 같은 시기 발주한 건데 폴란드는 전량 인도받았고 우리는 한 대도 못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폴란드 건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공급자는 한국이고 우리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폴란드도 처음엔 독일 전차를 고려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납기를 보장하지 못하자 한국으로 돌아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디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대령, 당신은 지금 우리 회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신뢰성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6년 지연을 당연하다는 듯 통보하면서
비교조차 하지 말라는 건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라는 단어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벤 차관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어요. 잠깐, 엘리어스 대령,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맙시다. 하지만 차관님, 제가 말을 이으려 하자 스벤이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디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원하신다면 계약을 취소하셔도 됩니다. 위약금 30%만 지불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생산 라인에 여유가 생기고요. 위약금이 4억 유로가 넘습니다. 라르스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걸 물어내고 다시 입찰을 시작하라는 겁니까? 그건 당신들 선택입니다. 클라우스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2026년에서 2031년 사이 변경 불가능합니다. 변경 불가능이라는 말에 회의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독일 측은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 노르웨이는 중요한 고객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 인도는 가능합니까? 54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까? 디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산 방식은 배치 단위로 진행됩니다. 노르웨이 사양은 특수 주문이라 별도 라인을 구성해야 해요. 소량 분할 인도는 비용이 2배로 듭니다. 결국 돈을 더 내라는 얘기잖습니까? 라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2026년에서 2031년 사이를 기다리셔야죠. 디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스벤 차관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최소한 구체적인 날짜라도 확정할 수 없습니까? 2026년인지 2031년인지 알아야 우리도 계획을 세우죠. 현재로선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클라우스가 사무적으로 답했어요. 생산 일정이 유동적이어서요. 2년 후쯤 다시 논의하시죠. 2년 후라고요? 라르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도 또 미루시겠죠? 그건 상황에 달렸습니다. 디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공급자를 찾는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터가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공급자라면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유럽 시장은 넓으니까요. 노르웨이 정도 규모는 우리 매출에 큰 영향이 없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스벤 차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라르스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독일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6년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구체적 일정도 주지 않고 폴란드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굴욕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라르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어스, 폴란드 얘기는 왜 꺼낸 겁니까? 괜히 그들을 자극했어요. 자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180대를 받은 나라와 한 대도 못 받은 나라.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라르스가 한숨 쉬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고 위약금도 감당 못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에이릭의 말이 떠올랐어요. 독일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2030년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던 그 경고 말이죠. 그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화상회의가 끝난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에이릭이 작성했던 K2 평가 보고서 원본을 찾아야 했어요. 토르스텐에게 복구된 파일 조각들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완전한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토르스텐이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대령님, 찾으시는 파일 말인데요. 접근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토르스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배경에 빨간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죠. 접근 거부, 기밀 등급 변경됨, 권한 부족, 수정자, 국방부 장관실.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관실이라고요? 언제 변경됐습니까? 토르스텐이 로그를 확인했어요. 3주 전입니다. 정확히는 2월 14일 오후 11시 47분이에요. 청문회 소집 발표가 나기 이틀 전이었죠.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청문회를 예상하고 미리 증거를 숨긴 거였어요. 그것도 가장 높은 권한을 사용해서 말이죠. 다른 경로로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저었어요. 장관실 권한으로 잠긴 파일은
장관 본인이나 총리실만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레벨에서는 불가능해요. 백업 서버는요? 백업도 같이 잠겼습니다. 토르스텐이 다른 화면을 열어 보여줬어요. 똑같은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막아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파일 이름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토르스텐이 디렉토리 구조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폴더 목록이 나타났어요. 저는 K2 기술 분석 폴더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열어보세요. 토르스텐이 클릭했지만 역시 같은 경고창이 떴어요. 하지만 잠깐 동안 파일 목록이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메모했죠. 모두 에이릭이 작성한 파일들이었습니다. 손딸이라는 이름이 파일명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볼 수 없었습니다. 메타데이터라도 추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토르스텐이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가장 놀란 건 페이지 수였어요. 847페이지라고요? 엄청난 분량이었어요. 에이릭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거의 박사 논문 수준이에요. 단순한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완전한 연구 자료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파일들 모두 방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에이릭은 혼자서 이 모든 걸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엄청난 작업량이었죠. 접근 로그를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이 파일들을 마지막으로 열었는지 알고 싶어요. 토르스텐이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기록들이 스크롤되기 시작했어요. 그중 익명 사용자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누구죠? 제가 물었어요. 토르스텐이 해당 로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IP 주소는 국방부 내부인데 사용자 식별이 안 됩니다. 고위급 보안 계정이에요. 아마 차관급 이상일 겁니다. 그 사람이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거죠? 네. 전체 폴더를 통째로 다운받았어요. 토르스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에이릭 손딸이 사직했죠. 저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에이릭이 보고서를 완성하고 올라프와 스벤이 그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 익명의 누군가가 파일을 빼돌렸고 에이릭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청문회가 예정되자 모든 파일을 잠가버린 거였죠. 출력 기록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인쇄라도 했다면 그게 어딘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토르스텐이 프린터 로그를 확인했어요. 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3층 국방차관실 프린터에서 K2 종합평가 파일 전체가 출력됐어요. 847페이지 전부요. 스벤 올센이 출력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프린터는 차관실 전용이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벤 올센의 사무실로 가봐야겠어요. 그가 출력한 문서가 아직 어딘가 있을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대령님. 토르스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미 청문회에서 압박받고 있는데 더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든 말든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에이릭이 847페이지를 써가며 경고한 내용이 뭔지 알아야 해요.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는 걸까? K2 보고서에 뭐가 그렇게 위험한 내용이 담겨있기에 장관실 권한까지 동원해서 잠가버린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차관실 앞에 비서가 서 있었어요.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약속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저는 차관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벤 올센과 누군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내용이 조금 들렸죠. 파일은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스벤의 목소리였어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청문회에서도 문제 없을 겁니다. 좋아. 다른 남자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에이릭 손딸의 흔적도 계속 지워야 해. 그 사람이 쓴 건 모두 없애버리라고. 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스벤이 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으려 했지만 비서가 제 팔을 잡았어요. 대령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손을 뿌리치려는 순간 차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스벤 올센이 나왔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엘리어스 대령,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차관님과 얘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스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약속 잡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K2 평가 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스벤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에이릭 손딸이 쓴 847페이지 보고서 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차관님이 출력하셨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스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스벤 올센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사무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비서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다음 날 아침 긴급 상황실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지하 2층 작전센터로 모이라는 지시였어요. 평소와 달리 고위급 장교들이 대거 모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페테르 요한센 대장까지 참석한 걸 보니 심상치 않았죠. 대형 스크린에는 북극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해안선과 러시아 국경지대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보국장 카를베르겐 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러시아 북극 함대가 콜라반도에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성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흑백 이미지였지만 선명했습니다. 수십 척의 함정들이 항구를 떠나고 있었죠.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구축함 8척, 프리깃 12척, 그리고 잠수함 최소 5척으로 추정됩니다. 카를이 답했어요. 동시에 지상군 이동도 포착됐는데 전차 부대로 보입니다. 전차요? 옆에 앉아있던 육군 참모총장 에이나르 홀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카를이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지도가 확대되면서 러시아 국경지대가 클로즈업 됐어요. 빨간 화살표들이 노르웨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핀마르크 지역 국경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T-90 전차 약 40대와 장갑차 60여 대로 파악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핀마르크는 노르웨이 최북단 지역이었어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전차 부대가 집결한다는 건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우리 쪽 대응 전력은 어떻습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카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기지 배치도였어요. 여러 개의 파란 점들이 찍혀 있었지만 전차 마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핀마르크 지역에 배치된 주력 전차는 0대입니다. 카를이 조용히 말했어요. 레오파르트 인도가 지연되면서 기존 노후 전차들을 퇴역시켰거든요. 지금은 완전한 공백 상태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차가 한 대도 없다고요? 그럼 러시아가 넘어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카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보병 부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아 기갑부대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합참의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경지대에 전차가 한 대도 없다니 독일은 뭐 하는 겁니까? 에이나르 총장이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독일에 긴급 인도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생산 일정을 당길 수 없다고 하더군요. 카를이 다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더 심각한 건 러시아가 우리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카를이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러시아 정찰기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어요. 노르웨이 북부 기지가 찍혀 있었는데 텅 빈 차고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군사 전문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카를이 설명했어요. 제목이 노르웨이의 빈 차고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차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공백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나토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에이나르 총장이 말했습니다. 동맹국 전차를 긴급 배치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타진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독일은 자국 방어가 우선이라 하고 미국은 동유럽에 전력이 묶여 있어요. 영국도 여유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으란 겁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넘어오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카를이 침울한 표로 답했습니다. 외교적 항의와 나토 협의체 가동 정도가 현재 가능한 대응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독일 전차를 선택하면서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에이릭은 경고했었어요. 독일은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전차 공백을 겪게 될 거라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걸 모를 리 없다고요. 모든 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카를 국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넘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카를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60% 이상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전차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러시아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거라는 뜻이었죠. 이 사실을 정치권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회가 알아야 해요. 카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독일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더군요. 카를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면 독일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동맹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위협보다 독일 눈치를 보다니요. 심지어 발언 자제 명령까지 내려왔어요. 카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한테도 곧 통보될 겁니다. 전차 공백 문제를 언론이나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험한데 입을 다물라는 겁니까?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더군요. 카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독일과의 관계가 러시아 위협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날 오후 실제로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전차 도입 지연 및 북부 전력 공백 관련 대외 발언 금지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언론 및 외부 인사와의 대화에서 현재 전차 배치 상황을 언급하지 말 것, 독일 계약 관련 부정적 발언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저는 공문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건 검열이었어요. 국민의 안전보다 독일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며칠 후 카를 국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러시아가 실탄 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전차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도발하는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걸 막을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에이릭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5년간 전차 공백을 겪게 될 거라고 러시아가 그걸 모를 리 없다고 했던 그 말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 실수가 아니었어요. 정치권의 오만과 독일에 대한 맹신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침묵만 강요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에 에이릭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847페이지 보고서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파일은 잠겨있고 출력본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에이릭 본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에이릭의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오슬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2층짜리 빨간 벽돌집이 그의 집이었죠. 대문 앞에 서니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창문들은 모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 비워둔 집 같았죠. 옆집 노부인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손달씨 찾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벌써 2년째 못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죠. 이사 간다는 말도 없이요. 집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어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 같아요. 노부인이 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은 차가 와서 우편물을 가져가더군요. 정부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집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뒷문으로 가보니 잠금 장치가 낡아 있었어요. 조금만 힘을 주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확인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실은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개인 물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먼지층이 쌓여 있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복도 끝에 서재로 보이는 방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서재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책장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지만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먼지조차 없었죠. 최근에 청소한 것 같았어요. 이건 평범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거였어요. 책, 문서, USB, 개인 물건까지 모든 게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에이릭이라는 사람이 여기 산 적이 없다는 듯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혹시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책장 뒤를 확인하고 서랍 밑바닥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청소였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에이릭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거예요. 저는 침실도 확인해봤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침대 시트도 벗겨진 상태였어요. 욕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칫솔, 면도기, 개인 위생용품까지 모두 사라졌죠. 이 정도면 정부 기관 수준의 작업이었습니다.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오슬로 시내가 멀리 보였어요. 에이릭도 이 자리에 서서 같은 풍경을 봤겠죠.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경고가 묵살되고 흔적마저 지워질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책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습니다. 서랍을 완전히 빼내서 뒤집어 봤어요. 그때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서랍 뒷면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짧은 문장이었어요. 한국을 보라. 에이릭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한국을 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받은 걸 보라는 건가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전화로 에이릭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80대의 의미를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잃은 건 전차가 아니라고 했던 그 말이요. 메모 뒷면을 확인해봤습니다. 희미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약어였습니다. KR은 한국을 뜻하는 것 같았어요. 2023년 2월 10일에 한국과 관련된 뭔가가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다른 방들도 확인해봤지만 더 이상 발견한 건 없었어요.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옆 작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창고였어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빈 상자였지만 구석에 하나가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테이프를 뜯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있었어요. 모두 한국 방산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도입 결정, 한국 현대로템 유럽 시장 진출, K9 자주포, 글로벌 베스트셀러 등의 제목이 보였죠. 에이릭이 한국 무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는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로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김준혁, 현대로템 해외 영업본부 이사.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진실은 한국에 있다. 당신이 직접 와서 봐야 한다. 저는 명함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에이릭은 한국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업무 차원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서 메모와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한국을 보라고. 진실은 한국에 있다고요. 하지만 왜 한국이어야 할까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받은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능이 좋다는 것도 청문회 영상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에이릭이 말하는 진실은 그 이상의 무언가인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김준혁 현대로템을 쳐봤어요. 몇 개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 개척 전문가, 폴란드 K2 수출 주역 등의 수식어가 붙어 있었죠. 프로필도 있었는데 현재 울산 본사 근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에이릭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요. 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2년 전 사라진 사람이지만 완전히 증발한 건 아닐 거예요.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저는 인사과에 연락했습니다. 에이릭 손딸의 최종 근무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잠시 후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에이릭 손딸, 2023년 2월 28일 자진 사직, 현재 거주지 미상, 긴급 연락처 없음.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에이릭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대부분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지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쪽 어딘가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트롬쇠 근처 외딴 마을이라고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트롬쇠 근처라는 정보만 가지고 저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어요. 오슬로에서 트롬쇠까지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북극권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에이릭의 옛 동료가 알려준 마을로 향했습니다. 리니크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해안가를 따라 집 몇 채가 흩어져 있는 곳이었죠. 마을 입구 주유소에 들러 물어봤습니다. 혹시 에이릭 손딸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중년의 주유소 주인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누구신데 그분을 찾으십니까? 옛 동료입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주인은 한참 저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 쪽으로 10km 들어가면 오두막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이름은 모릅니다. 방향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주인이 지도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가다 소나무 표지판이 나오면
왼쪽으로 꺾으라고 했어요. 거기서 2km 더 들어가면 오두막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분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울퉁불퉁한 길이었고 양옆으로 빽빽한 소나무 숲이 이어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소나무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으로 꺾으니 더 좁은 오솔길이었어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차창을 긁는 소리가 섬뜩했어요. 드디어 숲이 열리며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오두막이 보였어요. 나무로 지은 단층 건물이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증거였죠. 차에서 내려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요? 낮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엘리어스 요한센입니다. 에이릭, 저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달빛 아래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에이릭이었어요. 하지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긴 머리, 그리고 깊어진 눈가의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떻게 날 찾았지? 에이릭이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갔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이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게. 오두막 안은 소박했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책상 하나와 침대가 전부였어요. 한쪽 벽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줄까? 에이릭이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얘기부터 합시다. 당신이 남긴 메시지들 받았어요. 한국을 보라고 했죠. 에이릭이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USB 하나를 꺼냈어요. 검은색 작은 USB였습니다. 이걸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네. 그가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건 절반이네. 절반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에이릭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에 있네. 그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무슨 의미입니까? 이 USB에 뭐가 들어있죠? 앉게. 에이릭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거야. 저는 앉았고 에이릭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2022년에 나는 한국 현대로템과 접촉했네. K2 전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지.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성능 데이터가 아니었어. 뭘 보여줬습니까? 독일의 생산 능력에 대한 분석이었네. 에이릭이 말했습니다. 라인메탈의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 폴란드가 왜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 한국이 독일 상황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조사 정도가 아니네. 에이릭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방산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어. 어느 나라가 전차를 필요로 하는지, 독일이 납기를 지킬 수 없는지, 정치적 역학관계는 어떤지까지 다 알고 있었지.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그 USB에 증거들이 있네. 에이릭이 USB를 가리켰어요. 독일의 생산 실패 기록, 노르웨이 정치인들의 로비 내역, 그리고 K2 평가 점수가 어떻게 조작됐는지에 대한 문서들이지. 평가 점수 조작이라니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네도 알겠지만 K2의 기술 점수는 원래 레오파르트보다 높았네. 에이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가중치라는 명목으로 점수가 깎였어. 나토 호환성, 유럽 정비망, 동맹 관계 같은 항목들 때문이지. 순수 기술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선호도 평가였던 거야.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USB에 다 있네. 에이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가위원회 내부 이메일, 차관실의 지시 문서, 심지어 로비 자금 흐름까지. 하지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입니까? 곳곳이 검게 지워져 있네. 에이릭이 답답하다는 표를 지었습니다. 내가 파일을 빼낼 때는 온전했어. 하지만 누군가 원격으로 접근해서 핵심 부분들을 삭제했지. 한국이 그랬다는 겁니까? 그렇네. 에이릭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공개하지 못하도록 일부를 지워버렸지.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조심스러운 거야. 에이릭이 설명했습니다. 유럽 정치권의 부패를 전부 폭로하면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 그들은 노르웨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어.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말이지.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네. 에이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대로템 울산 공장.
거기 비공개 자료실에 완전한 버전이 보관되어 있어. 한국 담당자 김준혁이 보관하고 있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가 내게 말해줬네. 에이릭이 답했습니다. 만약 노르웨이가 진실을 원한다면 직접 와서 보라고 했어. 그들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네.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한국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내부 문제를 어떻게 알죠?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에이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네. 그들은 시장을 연구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경쟁자를 파악하지. 폴란드가 180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야. 한국이 유럽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럼 제가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네. 에이릭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USB로는 부족해. 절반의 진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완전한 증거가 필요하네. 그리고 그건 한국에서만 얻을 수 있지.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은 왜 안 갑니까? 직접 가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난 이미 죽은 사람이네. 에이릭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국방부는 날 지웠어. 내 이름도, 내 보고서도, 내 존재 자체를 말이야.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거야. 하지만 자네는 다르네. 자네는 아직 현역이고 청문회에도 참여했지. 자네가 증거를 가져오면 의미가 있어.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두막이 삐걱거렸어요. 에이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어스, 기억하게. 한국은 적이 아니네. 그들은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시험하고 있어. 폴란드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 우리는 실패했지.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어요. 오두막을 나설 때 에이릭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게. 자네가 찾는 진실은 생각보다 무거울 거야. 오슬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에이릭이 준 USB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내용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제가 확인해야 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타났어요. 폴더가 3개 있었습니다. 독일 생산 실패, 노르웨이 로비, K2 평가 조작.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독일 생산 실패라는 제목이었어요. 안에는 엑셀 파일과 PDF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라인메탈 생산 라인 분석이라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상세한 표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의 생산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죠. 독일 연방군 주문 280대, 헝가리 계약 44대, 카타르 수출 62대. 숫자들을 보니 명확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이미 꽉 차 있었어요. 노르웨이 54대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에이릭의 분석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라인메탈은 2020년부터 생산 능력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노르웨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 실제 납기 준수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일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삭제된 내용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어요. 에이릭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핵심 부분들이 지워져 있었죠.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노르웨이 로비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메일 스캔본들이 가득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선정 시 귀 의원의 지역구에 정비센터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200명 규모로 예상됩니다. 이건 명백한 로비였습니다. 일자리를 미끼로 의원들을 포섭한 거예요. 다음 이메일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협회가 노르웨이 정치인들을 독일로 초청한 내용이었어요. 시찰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5성급 호텔 숙박과 고급 만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니 국방차관 스벤 올센의 이름도 있었어요. 2022년 9월 계약 체결 2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스벤이 독일의 접대를 받고 레오파르트를 밀어붙였던 거예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또 검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금액 정보와 구체적인 약속 내용이 있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K2 평가 조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평가위원회 내부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평가 회의록을 열어봤어요. 기술평가 점수표가 나왔습니다. K2가 4점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표를 보니 상황이 바뀌어 있었어요. 평가위원장 올라프 헤르만센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자란에
스벤 올센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A릭의 반대 의견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술적 객관성을 상실했음, 정치적 고려사항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함, 재평가를 강력히 건의함. 하지만 그 아래 스벤의 필기 메모가 있었어요. 반려, 재평가 불필요, 최종 결정 진행. 저는 화가 났습니다. A릭이 옳았는데 묵살당한 거예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들은 또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로비 연결고리가 있었을 텐데 모두 사라졌죠. 저는 파일들을 계속 뒤졌습니다. 전체의 약 40%가 검은 화면으로 비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걸 지웠을까요? A릭은 한국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파일 속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가 2023년 3월 15일이었어요. A릭이 사직한 직후였습니다. 수정자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IP 주소 일부가 보였어요. 한국 울산 지역 IP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원격 접속해서 삭제한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A릭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은 걸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요. 유럽 정치권의 부패를 전부 드러내면 한국도 곤란해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워진 부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금액일까요? 아니면 더 높은 사람들의 이름일까요? 총리실이나 왕실까지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빼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폭탄이었어요. 독일의 의도적 지연, 노르웨이 정치인들의 로비 수수, 평가 점수 조작까지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A릭의 말이 맞았습니다. 절반의 진실로는 부족했어요. 검은 화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숨을 수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죠. 다음 날 토르스텐에게 연락했습니다. 비밀리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는 국방부 근처 카페로 나왔습니다. USB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파일들 복구할 수 있습니까? 삭제된 부분들요. 토르스텐이 노트북으로 파일을 확인했어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순 삭제가 아니라 덮어쓰기예요. 원본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으로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토르스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사급 암호화 삭제 방식이에요. NSA도 복구 못할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한국에 있다는 거군요. 그렇게 봐야죠. 토르스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삭제된 섹션들을 보면 패턴이 있어요. 금액 정보, 고위급 임명, 그리고 한국 측 분석 내용이 집중적으로 지워졌습니다. 한국이 뭘 알고 있길래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아마 전체 그림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내부 거래뿐 아니라 독일, 폴란드, 심지어 다른 나라들의 상황까지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A릭이 말했듯이 진실을 완성하려면 한국에서 나머지 절반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준혁의 명함을 꺼내 이메일을 썼습니다. 김준혁 이사님께,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 엘리어스 요한센 대령입니다. A릭 손달로부터 당신 이름을 들었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엘리어스 대령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산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오슬로에서 11시간을 날아온 끝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어스 대령님이십니까?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현대로템 김준혁입니다. 김준혁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눈빛을 살폈어요.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울산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김준혁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국의 풍경을 설명하거나 날씨 이야기를 할 뿐이었어요. 저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습니다. 현대로템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고 로비는 첨단 기술 전시관 같았습니다. K2 전차 모형과 각종 무기체계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김준혁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점심을 하시죠. 그 다음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A릭으로부터 USB를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 있더군요. 당신들이 지운 겁니까?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면 노르웨이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무슨 문제입니까? 외교적 마찰입니다. 김준혁이 설명했어요. USB에는 노르웨이 고위층뿐 아니라 독일, 심지어 나토 관계자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드러내면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우리는 그런 파장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긴 거 아닙니까?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겁니다. 김준혁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직접 보러 오라는 뜻이었어요. 식사 후 우리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견학 코스가 아니었어요. 김준혁이 특별 출입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폴란드 군 참모의 추천서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폴란드요? 네. 그들도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혁이 말했어요. 폴란드는 이미 겪었던 일이니까요. 우리는 본관 뒤편 별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지문 인식을 거쳐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가 나타났고 끝에 자료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 전체가 파일 캐비닛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각 서랍에는 나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김준혁이 노르웨이라고 적힌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여러 개가 들어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완전한 버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에이릭이 작성한 보고서와 우리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첫 장에는 독일 라인메탈 생산 능력 분석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세부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라인메탈은 2019년부터 생산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 동시 계약 체결. 목적은 시장 점유율 유지 및 경쟁사 배제. 실제 납기 이행 계획 없음.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라인메탈 내부 이메일, 생산 계획표, 그리고 고위 경영진의 회의록까지 있었어요. 한 이메일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는 소량 주문이므로 우선순위 최하위 배치. 2030년 이후 인도 예정. 계약 시점에는 2024년이라고 약속하되 추후 조정. 2022년에 작성된 이메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섹션은 노르웨이 정치인 로비 내역이었습니다. USB에서 지워졌던 부분들이 모두 여기 있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 그리고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국방차관 스벤 올센, 독일 시찰 비용 2만 유로, 컨설팅 명목 사례금 5만 유로, 국방위원회 의원 3명, 각각 지역구 투자 약속, 총 1,500만 유로 규모, 심지어 총리실 보좌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로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어요. 국가 배신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섹션이었습니다. K2 평가 점수 조작 지시 개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누가 언제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통화 녹취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제가 김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유럽 시장을 연구합니다. 그가 답했어요. 고객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정치 시스템을 알아야 하니까요. 노르웨이의 경우 우리 정보팀이 2년간 추적했습니다. 이건 첩보 활동 아닙니까? 공개된 정보 분석입니다. 김준혁이 부인했어요. 이메일은 유출된 것이고 회의록은 내부 제보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해킹하지 않았어요. 누가 제보했습니까? 에이릭 손딸입니다. 김준혁이 답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와 협력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를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릭이 왜 사라져야 했는지 말이에요. 그는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 위험한 존재였던 거죠. 김준혁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폴란드 케이스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폴란드도 처음엔 독일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보여줬죠. 독일의 생산 능력 한계와 지연 가능성을요. 폴란드는 즉시 결정을 바꿨습니다. 파일을 보니 독일이 폴란드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려 했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한국의 정보 덕분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우리는 속은 게 아니라
속이도록 허락한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모든 정보가 있었는데 보려 하지 않았죠.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 자료들을 가져가십시오. 노르웨이가 결정할 시간입니다. 폴란드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USB 하나를 건넸어요. 완전한 파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모는 에이릭의 생일입니다. 왜 우리를 돕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죠? 장기적 파트너십입니다. 김준혁이 답했어요. 우리는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쌓고 싶습니다. 노르웨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득이에요. 공장을 나오며 저는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을 연구하며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보고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진실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오슬로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티안 베르그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완전한 파일이 담긴 USB를 그에게 건넸어요.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크리스티안이 USB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뭐가 들어있죠? 국가 배신의 증거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노르웨이 의회 대회의실에 긴급 청문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공개가 아니었어요.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청문회였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주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자료였습니다. 크리스티안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대한민국 출장에서 돌아온 엘리어스 요한센 대령의 증언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령, 시작하시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2년간 조작된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였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선정은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뒤에는 광범위한 부패가 숨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문서를 꺼냈어요. 이것은 독일 라인메탈의 내부 문서입니다. 2019년부터 그들은 생산 능력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 동시 계약을 체결했죠. 목적은 시장 점유율 유지였고 실제 납기를 지킬 의도는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독일 이메일이 떴습니다. 노르웨이는 소량 주문이므로 우선순위 최하위. 2030년 이후 인도 예정이라는 문장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수당 소속 의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독일이 우리를 처음부터 속인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우리 내부입니다. 두 번째 문서 뭉치를 들어올렸어요. 이것은 노르웨이 정치인들의 로비 수수 내역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국방차관 스벤 올센. 독일 시찰 명목으로 2만 유로를 받았고 컨설팅 사례금으로 5만 유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스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제지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스벤 올센 차관, 자리에 앉으십시오. 증언이 끝난 후 해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3명의 의원, 각자 지역구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총액 1,500만 유로 규모입니다. 해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어요. 한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저는 서류를 흔들며 답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 귀하 사무실 간의 이메일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조작이라면 법정에서 다투시죠. 의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공개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K2 평가 점수 조작 지시 개통입니다. 스크린에 조직도가 나타났어요. 총리실에서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 스벤 올센, 올라프 헤르만센으로 이어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총리실에서 독일 우선 선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지시는 국방부 장관을 거쳐 스벤 올센 차관에게 전달되었고 최종적으로 평가위원장에게 점수 조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의원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당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증거 검증을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령의 증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서를 꺼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 12월 총리실과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텍스트가 나타났고 저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독일 선정은 확정입니다. 한국은 배제하십시오. 나토 동맹이 우선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를 넘어 충격이었어요. 총리실까지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사회민주당 소속 안내마리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정부 전체의 조직적 부패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국가 배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2년이 지났지만 전차를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과 계약한 폴란드는 180대를 전량 인도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리 국경에 전차를 집결시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회의장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위협이라는 현실이 모든 논쟁을 압도했어요. 크리스티안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대령,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독일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재협상해야 합니다. 위약금 4억 유로는 손실이지만 5년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한국은 2년 내 인도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당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4억 유로를 날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까? 납세자들이 납득하겠어요? 안내마리가 반박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전차 없는 국경을 더 납득 못할 겁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4억 유로가 문제겠습니까? 토론이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러시아 위협은 현실적이었으니까요. 크리스티안이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증언된 내용은 노르웨이 역사상 최악의 방산 스캔들입니다. 언론은 이미 이를 노르웨이 전차 스캔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며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스벤 올센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패배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이릭이 왜 사라져야 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 후 국방부 긴급 상황실에 또다시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합참의장부터 각 군 참모총장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북극해 지도가 떠 있었고 러시아 국경지대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보국장 카를 베르겐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러시아 북극 함대가 실탄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위성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러시아 전차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포를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폭발 장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거리는 우리 국경에서 15km입니다. 카를이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어요. 이건 명백한 무력 시위입니다. 우리의 전차 공백을 노리고 있어요. 합참의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나토 긴급 지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독일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카를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동유럽 상황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이라니 전차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독일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한국과 긴급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위약금 4억 유로를 물더라도 2년 내 전차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합참의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문회 여파로 총리실이 마비 상태인데 누가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 제안하는 겁니다. 북유럽 3개국 공동 도입으로요. 북유럽 공동 도입이라고요? 카를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전차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움직이면 협상력이 커지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180대 규모의 대형 계약이 되니
조건을 맞춰줄 겁니다. 그건 외교적 협상이 필요합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요. 저는 이미 비공식 접촉을 했습니다. 제가 밝혔어요. 핀란드 국방부 차관과 스웨덴 무기조달청장에게 청문회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들도 독일의 납기 지연에 불만이 많았어요. 긍정적 반응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합참의장이 저를 예리하게 쳐다봤어요. 대령, 그건 월권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선제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2주 내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카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 말이 맞습니다. 정보 분석 결과 러시아는 3월 말까지 행동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안 됩니다. 합참의장이 한참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과의 비밀 회담을 주선하십시오. 일주일 내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3국 실무 회담이 열렸어요. 각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노르웨이를 대표해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공유했어요. 핀란드 대표가 독일 내부 문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레오파르트 업그레이드 계약을 했는데 2년째 지연되고 있어요. 독일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스웨덴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 쪽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함께 움직이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저는 계산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3국 합계 약 200대 규모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 물량과 맞먹는 계약이에요. 납기와 가격 모두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간의 협의 끝에 3국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공동평가단을 구성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K2 전차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결과가 긍정적이면 공식 도입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한국 울산에 있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대표단까지 포함해서 총 25명이었어요. 현대로템에서는 김준혁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시험장에서 K2의 실사격을 봤습니다. 3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에 핀란드 대표가 감탄했어요. 이동 중 사격 정확도가 정말 인상적이군요. 능동형 현가장치 덕분입니다.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북극 환경도 문제 없을까요? 스웨덴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김준혁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필요하다면 북극 사양 맞춤 제작도 가능합니다. 3일간의 평가가 끝나고 우리는 최종 회의를 가졌습니다. 세 나라 대표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핀란드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네요. 노르웨이는 청문회 이후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 전차 도입을 지지하고 있어요. 독일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웨덴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되겠네요. 한 달 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3국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슬로 국방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북유럽 3개국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K2 전차 공동 도입 평가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방산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독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국방장관이 외교적으로 답했어요. 다만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 방어 능력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에이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이릭,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가 해낸 거야. 엘리어스, 나는 경고만 했을 뿐이지.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의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에이릭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사라진다네. 하지만 진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 자네가 그걸 증명했어. 북쪽 오두막 창문으로 에이릭은 달을 바라보고 있을 거였어요. 그는 여전히 숨어 지내겠지만 이제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더 이상 독일의 빈 약속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북유럽의 안보를 바꿀 것